안녕하십니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우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으나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과학이 싫다라고 해서 과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능까지 통합과학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과학이란 과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결국에는 과학이 어려운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중학교 때도 알 텐데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어때요? 시를 해석한다든지 혹은 어떤 비문학 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함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씩 논리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노력형 천재가 되는 길로 걷게 되죠. 그게 공부의 본질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학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과학이라는 게 저도 과학을 정말 오래 공부해봐서 알지만 이제 생물 지구과학을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물리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 지구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화학을 할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특히나 이러한 물화생지, 생지의 성향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문과적 성향, 나는 과학 자체가 싫어하는 학생들은 참 지금 이 제도가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피할 수 없고 내가 선천적인 이과 성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학은 잘 가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선천적인 이과 성향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과 성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긁어주려고 하는 거고 일단 뭐 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는 화요일, 일요일 7시에서 10시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저녁 그 다음에 무료 특강은 1월 18일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1시부터 3시 사이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 이 영상을 보고 혹시 호기심이 있다면 이 지금 스케줄을 좀 참조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과연 과학을 태어날 때부터 잘했느냐? 전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을 잘했던 건 아니었고 저는 물리화학에 대해서 현재는 뭐 워낙 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생물지구과학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꿈도 천체 물리학자였죠. 그러니까 천체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엄마 쫄라서 200만 원짜리 망원경을 산 다음에 시골로 가서 망원경 보고 오고 이제 천체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물리, 특히 역학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낭만 이런 것들은 사실 없고 굉장히 차가운 이성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문제를 풀면 제가 생각했던 과학이랑 많이 달랐던 거죠.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다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선천적인 1등급, 선천적인 이과 성향이 아니더라도 과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을 당연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합니다. 개념. 자,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면 우리는 뭐 1회독, 2회독 공부하고 나면 뭘 해요?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개념과 문제풀이 이 두 가지 사이에 대해서 엄청난 혼동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개념은 압니다. F는 뭐죠? MA라고 하는 개념은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풀이로 적용이 됐을 때 현재 수능 물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로 F는 MA가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개념은 이게 하나예요. 실제로 프린키피아에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 법칙, F는 MA, 정확히는 A는 N분의 F로 소개가 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는 건 당연히 개념이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풀이도 쉬워야 되지 않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우리가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다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 연결법. 다리 연결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다리를 연결한다. 소위 말해서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배웠을 때는 사실은 뭐만 배운 거냐면 정확하게는 교과 개념을 배운 겁니다. 교과 개념. 교과 개념을 배운 것이고, 우리가 이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실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실전 개념. 그럼 이 실전 개념을 정확히 알면 결국에는 뭐다? 과학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진 거냐? 그냥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도 되고,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무한테도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냥 누구한테 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뭐 때리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미는 거? 혹은 FMA 조금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얘기밖에 못 하는데, 그게 이제 교과 개념에 지나지 않고 문제풀이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힘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힘이란 결국은 F죠. 이 힘이란 정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인,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내가 과학을 좀 하는구나, 이렇게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일단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할 때 잠깐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 때 그때만 배우고, 사실은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괄호를 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힘에 대해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 이게 조금 방점을 찍는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 일반 물리학 서적을 보시면 운동 상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속도라는 두 글자로 정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상태라는 애매한 말을 바로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명확한 두 글자로 치환시킬 수 있다. 속도. 우리는 V라고 표시하죠.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F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운동 상태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은 잘 쓰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 F는 결국엔 뭐다? 속도, V를 어떻게 한다? 자, 델타입니다. 델타.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뭐야? 그래, Fnem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려면 힘이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출제가 되면 바로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 개념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2kg인데 그 2kg이 3m/s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t초라고 합시다. t초. 시간이 지나서 5m/s로 변환이 되었다. 그러면 속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기억 보기로 뭐가 나오냐면 힘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알짜 힘이 존재하느냐, 힘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흔한 사람들은 F는 MA. 왜냐면 교과서에 저거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F는 MA. 질량 있네. E. M에다 E 넣고요. A는 우리가 T분의 V 이렇게 이제 또 배웁니다. 그러면 T를 넣고 이제 V에 대한 차이를 넣으면 F가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힘이 존재하네. 뭐 2 곱하기 T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힘은 존재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풀래야 풀 수는 있겠죠. 사실은 뭐 T가 안 주어질 수
안 주어진다라면 사실 못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만약에 주어진다면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이랑 별개입니다. 내가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막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논리를 아주 정통하게 뚫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원하는 출제의 의도인 거죠. 힘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힘이 뭐지? 부터 다시 생각해서 힘은 속도를 변화시킨 요인이야 부터 바로 체크하시고 속도 변화했네?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힘이라고 했는데 속도 변화했네? 그럼 바로 뭐다? 힘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1초 만에 풀이를 하셔야 우리가 정확한 시간 내에 적확한 풀이로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잘못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공부했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대다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풀이만 달달달 100문제, 1000문제 하다 보면 나는 물리를 잘하게 되겠지. 난 과학을 잘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정확히 배워야 돼요. 과학은 왕도가 있는데 그 왕도에 대해서 벗어나는 순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진학하고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공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약학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화생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지에 대해서 잘했지 물화는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는 정도. 근데 워낙 그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약대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또 들어가는데 이제 과학 분야를 대학 전공 수준으로 잘해야 들어갑니다. 잘해야 들어가는데 전 생물만 잘했지 물화는 잘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계속 떨어지면 매달 뭐 들어가는 뭐 비용이 뭐 만만치가 않은데 뭐 불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과학을 제가 정통하게 빨리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을 하고 그래야 원하는 약학과에 진학을 하니까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을 다닐 때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집에 밤 11시 반에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문을 잠그는 이제 경비원 아저씨께서 저한테 키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잠그고 너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풀타임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님과 경비 아저씨들보다 더 빨리 왔었죠.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근데 물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리를 매주 시험을 보는데 7시 반에 제가 등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30분 정도 일찍 등원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더 일찍 이렇게 개념을 교과 개념이죠, 그때는. 교과 개념을 쭉 정리를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시험을 또 보겠죠? 근데 또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30분 더 일찍 옵니다. 그럼 7시 반에서 30분, 거기서 더 30분이니까 7시가 아니라 이제 6시 반. 혹은 또 그 다음 6시, 그 다음에 5시 반. 이렇게 해서 계속 저를 갉아먹으면서 공부했었고 그때 등원을 3시 반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등원을 해서 물리를 7시 반까지 교과 개념을 연습을 하고 또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죠. 참 슬프고 참 열정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개념 중요하다며. 개념 중요하다며 해가지고 결국에는 개념만 계속 했는데 안 돼요. 계속해도 안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노베이스라는 학생들도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 생각해 된 게 바로 이런 다리 연결법, 실전 개념이었어요. 어쨌든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답을 맞추면 좋은 겁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맞추냐? 내가 정확히 풀이하는 게 목표인 거죠. 교과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풀이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풀이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실전 개념,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으로서 관점을 다르게 해석해서 내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기계적인 풀이법 혹은 이걸 보면 이렇게 한다라는 풀이법으로 좀 바꾸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개념 자체를 문제풀이에 적합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험이 그때 한 2달 남았는데 그 2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면서 그때 최고점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지도 솔직히 말해서 생지도 이런 범위와 크게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제일 중요한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물리 부분의 역학적 시스템이 나오죠. 그게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력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다면 한번 우리가 중력을 좀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도 결국은 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뭐 조건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많아서도 힘들어요. 왜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혹은 조건이 너무 없으면 뭐야 어떻게 내가 혼자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이러면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결국에는 케이스를 나눠서 내가 이런 문장이나 이런 유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얘기한 실전 개념부터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일단 그 예시로 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할 얘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중력 일단 먼저 쓸게요. 중력. 중력. 자 중력이라 하면 우리가 사실은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육과정상 어떻게 이게 중력을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가르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갑자기 웬 중력? 중력 쉽죠. 우리 뭐 다 느끼고 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력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아까 얘기한 힘이란 뭐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솔직히 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뉴턴이 중력보다 더 강조한 건 사실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과학 다큐 보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와요. 만유인력. 그 만유인력을 기반으로 바로 중력을 해석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중력은 혹시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우리가 mg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죠. 아까 얘기한 교과 개념에 지나지 않는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런 5개념을 많이 쌓이게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 띄워놓고 그걸 우리가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적도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고요.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극지방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에 대한 중력이 존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적도 지방에 있는 중력이 존재할 텐데 동일한 질량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일한 애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중력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g 이러고 끝낸 친구들은 질량 똑같다고? 오케이. 중력가서는 똑같으니까 mg 똑같네. 그럼 중력은 둘이 똑같아야 돼. 이런 5개념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왜 5개념인지 만유인력부터 중력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만유인력, 결국엔 힘력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엔 F 이렇게 정의할게요. F. 만유인력이라는 건 모든 물체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왜?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량을 기반으로 인력이 생긴다는 거죠. 인력은 뭐예요? 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바로 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인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만유인력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만유인력 공식을 좀 따로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G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F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요 라지 G는요 중력 상수로서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로서 고정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R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중력을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구를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럼 이 비행기가 생각하는 어떤 느껴지는 이런 중력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 뭐 만유인력이죠. 그 만유인력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구에 대한 반지름이 있겠죠. 지구에 대한 반지름. 여기가 large R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small r 이렇게 쓰고, 그럼 우리는 F에 대해서 썼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 곱하기 large R 더하기 small r에 대한 제곱에다가 지구의 질량을 large M, 비행기의 질량을 small m 이라고 얘기했을 때 large m 곱하기 small m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여기다 쓰는 여기다 쓰는 상관없는 거 아시죠? 수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유인력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중력으로 바뀌냐면,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구의 반지름은 어느 정도고 이 지구의 반지름은 사실은 비행기가 요만큼 띄어 있는 거에 비해선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비행기가 떠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0으로 근사를 하자라는 근사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small r이 사실상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0으로 근사하자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G 곱하기 large r에 대한 제곱에다가 large m에다가요 곱하기 small m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고요. 당연하죠. 지구가 뭐 갑자기 뚱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고요. 요 만유인력 상수는 아까 전에 일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요 일정한 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정한 애들이 과학자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숫자가 딱 띄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9.8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몰 r을 근사를 시켜놓고 딱 봤더니 나머지가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상수 취급이 되고 그게 바로 9.8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mg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만유인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교과 개념상 F는 MA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F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MA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요 M과 요 M이 똑같다 보니까 이 9.8이 결국엔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이 9.8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 A를 다시 말해서 스몰 g자로 바꿔서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를 붙이게 됩니다.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mg라는 9.8 곱하기 m이라는 생각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만유인력으로부터 차근차근 왔고, 이게 다 상수 취급이 되는데 그게 9.8로 정의가 되면서 바로 9.8 곱하기 mg라고 얘기하는 중력의 공식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가르쳐야 사실은 우리가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중력은 기본적으로 mg, 9.8 곱하기 m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9.8이라는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상수 취급돼서 9.8이 나온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r을 근사한다라는 얘기가 가능했어야 맞는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몰 r을 사실상 근사한다라는 건데 0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혹은 수능에서 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했을 때에는 얘를 거의 다 0으로 근사시킵니다. 근데 왜 통합과학으로 전문으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얘가 다 0으로 취급이 되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자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고, 그 교육이라고 한다는 건 물화생지를 서로 섞어서 이야기하며
실생활에 대한 연계가 가능하냐 이걸 묻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근사시키는 것은 또 한 80% 문제가 나오지만 또 20%의 문제에서는 실생활 연계가 되면서 사실은 얘가 0으로 근사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대충 공부하면 이런 걸 모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다뤘던 게 뭐예요? 지구라는 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적도에 존재하는 질량이 똑같은 어떤 물체와 이 극지방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에 대한 중력이 서로 동일하느냐. 사실은 교과 개념상으로는 m 넣고요. m 똑같고 g 9.8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중력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것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까는 건데, 지구라는 거는 동그란 실제 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도 지방이 조금 더 반지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으로 가는 요 길이, 반지름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유인력은 결국에는 이렇게 온 과정으로서 중력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얘가 R, 반지름이 크면 F는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F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오지선다로 지구의 극지방이 적도보다 중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똑같은 질량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은 질량 곱하기 G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당연히 맞춰줘야 우리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흔하게 공부하면 흔한 대학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지 않게 공부해야 우리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쭉쭉 나아갈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중력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를 좀 나눠서 중력장 내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중력이 작용하는 필드, 중력장 내에서 자유낙하 운동, 수평투사 운동, 연직 상방, 연직 하방, 포물선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력을 일단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영상에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됐다 한다면, 호기심이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하지만 그냥 영상을 보고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필기하지 않더라도 영상만 보고서라도 이 논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평투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